억수 같은 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굵은 빗방울이 창살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고 제구수특별교도소의 긴 복도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겉으로는 일탈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있었지만 이곳은 실상 잔혹한 룰이 지배하는 축소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공기는 언제나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싸구려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수감자들의 말없는 절망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한지우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회색빛으로 변한 걸레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까지 닦아내고 있었다. 헐렁한 회색 죄수복 속에 파묻힌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왜소해 보였다. 길게 자란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흐릿했다.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의 눈에 비친 지우는 그저 약해 빠진 공부벌레.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이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기생하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의 단조로운 청소 리듬이 깨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예민한 청각은 다가오는 사람의 무게와 속도를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최간수였다. 선도부장의 오른팔이자 말보다 진압봉을 먼저 휘두르기로 악명 높은 잔혹한 인물이었다. 발소리가 지우의 바로 앞에서 멈췄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의 작은 몸을 덮쳤다. 사로곰 9번, 일어나. 최간수의 걸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박동철 선도부장의 호출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콧잔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추어 올렸다. 안경 알 뒤에 숨겨진 눈은 여전히 겁에 질린 듯 초점이 없었다. 그는 작게 네 라고 대답하며 최간수의 넓은 등 뒤를 조용히 따랐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동철의 사무실은 수감 구역과는 딴판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별세계였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찬 바람과 함께 값비싼 시가 냄새가 확 풍겨왔다. 박동철은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반질반질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호박색 양주가 담긴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곳의 제왕이었다. 수감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것을 즐기는 자였다. 박동철은 자욱한 담배 영이 너머로 지우를 가늘게 뜬 눈으로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경멸 섞인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리를 권하지도 서둘러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이 무겁게 공간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상대방의 눈에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 그가 지우를 부른 것은 육체적인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교묘하게 위장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A4 용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동철은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내일 아침 8시다. 13구역으로 이감될 거다. 거기서 내 놈의 그 특별한 교화 과정을 계속하게 될 거야. 그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13구역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곳은 갱생 불가능한 최악의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곳.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지옥. 의문의 사고사가 밥 먹듯 일어나는 곳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 떨림을 참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슈퍼컴퓨터와 같은 두뇌가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결정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박동철이 실수로 방치한 검은 장부를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사진과도 같은 기억력은 장부 속의 횡령 내역과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스캔해 버렸다. 박동철은 분명 불안했을 것이다. 그는 의심이 많고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혹시 모를 화근을 남기느니 차라리 없애버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지우를 13구역으로 보내는 것은 남의 손을 빌려 영구히 입을 막으려는 피를 묻히지 않는 살인 청부나 다름없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했다.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싶어 했다. 이 공부벌레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 그 절망감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우는 그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순종적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새로운 곳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겠습니다. 이 예상 밖의 절대적인 복종에 박동철은 김이 센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경계심도 옅어졌다. 그의 눈에 지우는 여전히 자신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는 멍청하고 약해 빠진 어린애일 뿐이었다. 박동철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어 지우를 내보냈다. 그는 다시 술잔과 시가를 집어들며 자신의 완벽한 처리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닫히며 사무실의 따뜻한 빛이 차단되었다. 지우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잔뜩 움츠러들었던 한지우의 어깨가 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순식간에 면도날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변했다. 그는 복도 끝에 걸린 낡은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초침은 느릿하게 움직였지만 지우의 머릿속에서 그것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로 바뀌었다. 지금은 오전 8시. 이감 차량은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한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24시간. 이 판세를 뒤집고 사냥꾼을 사냥감으로 만들고 사신의 낫이 목을 겨누기 전에 이 철창을 탈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우는 복도를 걸어갔다.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스쳐 지나가며 머릿속으로 사각지대와 회전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했다. 지난 6개월간 남몰래 수집해온 교도소의 건축 구조, 간수들의 순찰 패턴, 주요 인물들의 습관 등 모든 데이터가 인출되어 하나의 완벽한 전술 지도로 재구성되었다. 공동 감방으로 돌아오자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다른 수감자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침대에 누워 킬킬거리고 있었다.
아무도 공부벌레가 돌아온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우는 자신의 2층 침대로 올라가 벽을 보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체스판을 짜기 시작했다. 박동철은 자신이 체스를 두는 사람이고 지우는 폰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자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바로 오만을 저질렀다. 지우의 첫 번째 목표는 오늘 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높은 보안 등급의 아이디 카드가 필요했다. 그것은 교도소장이나 간부급들만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직접 훔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꼭두각시가 필요했다. 힘은 세지만 멍청해서 조종하기 쉬운 녀석. 지우의 머릿속에 강민호가 떠올랐다. 1번 방의 우두머리이자 지우의 음식을 항상 빼앗아 먹는 덩치 큰 놈. 강민호는 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단순 무식한 놈이었지만 지우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폐소공포증이 있고 지독한 미신, 신봉자였다. 이것이 바로 지우가 파고들 약점이었다. 대담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대사 하나, 행동 하나, 예상되는 변수까지. 모든 것이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듯 지우의 머릿속에서 정립되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을 알리는 날카로운 종소리가 울렸다. 철문들이 일제히 열리고 회색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식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소리 없이 그 흐름에 합류했다. 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걷고 있는 강민호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 발이 걸린 척 비틀거리며 민호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우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가 으르렁거리며 소뚜껑만 한 주먹을 치켜들었다. 누가 봐도 지우가 반쯤 죽어나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충돌하던 그 짧은 찰나, 지우의 손가락이 민호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쩍 밀어넣는 것을, 그 쪽지에는 사과 편지가 아닌 어둠의 세계에서 미신을 믿는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와 기호로 적힌 불길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오늘 자정, 그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에 대한 경고였다. 지우는 공포에 질린 척 몸을 움츠렸지만 귀로는 민호의 심장 박동을 듣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다. 이 작은 소라는 오늘 밤 교도소를 덮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간수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민호는 씩씩거리며 지우를 놓아주었지만 손이 주머니 속의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는 바닥을 기듯 일어나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고는 재빨리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계획의 1단계가 완료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바로 도구 제작이었다. 오후 작업시간. 목공소에서 지우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졸고 있는 간수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는
폐자재통에서 망가진 톱날의 얇은 금속 조각을 빼돌렸다. 피아니스트처럼 유연한 손놀림으로. 그는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울릴 때마다 작업대의 거친 표면에 금속 조각을 갈았다. 2시간 후 조잡하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만능키가 완성되어 지우의 신발 밑창 속에 숨겨졌다. 최첨단 전자 도어록을 열 수는 없었지만 구형 수갑이나 환기구의 자물쇠를 따기에는 충분했다. 지우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밤은 그의 최고의 아군이었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완전히 어두워진 뒤 감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 구석에 앉아 건너편의 강민호를 관찰했다.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바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우의 예상대로 미신적인 공포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 작은 자극 하나만 더 주면. 민호는 보안 통제실 앞에서 폭발하여 지우가 필요로 하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녁 점호 방송이 나왔다. 하루 중 가장 민감한 시간. 모든 수감자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간수들이 인원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일어나 줄을 섰다. 그는 중앙 감시탑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사신의 눈처럼 교도소 마당을 훑고 있었다. 생존을 향한 24시간 중 12시간이 지났다. 전반전은 끝났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폭풍우 치는 긴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신발 밑창에 숨겨진 금속 조각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 그는 자유인으로 이곳을 걸어나가거나 아니면 일세구역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박동철과 그의 부패한 제국은 그 오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만능키로는 열 수 없는 전자 보안 시스템을 뚫어야 했다. 필요한 것은 마스터키 카드였다. 그 카드는 당직 사령의 허리춤이나 통제실 내부의 금고 안에 있을 것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반대편 침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강민호가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다. 덩치 큰 불량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지우가 낮에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민호는 단순한 폭력배였지만 그 단순함이 그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지우는 그를 이용해 경비 병력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계획이었다. 강민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11시가 되면 벽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때 침묵한다면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은 지우가 미리 준비해둔 무대 장치였다. 그는 오늘 낮 화장실 청소를 가장해 실번 방 위를 지나가는 낡은 수도, 배관의 이음새를 살짝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지우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수압이 높아지는 밤 시간대에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정확히 강민호의 침대 머리맡 벽을 타고 흐르게 될 것이었다. 녹이 섞인 붉은 물은 어둠 속에서
영락없는 핏물처럼 보일 터였다. 지우는 손목시계가 없었지만 복도를 순찰하는 간수의 발소리 주기를 통해 시간을 가늠했다. 10시 55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베개를 세로로 길게 놓아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낮에 만든 얇은 금속 조각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다. 이것은 오늘 밤 그의 생명줄이었다. 그는 2층 침대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복도 밖에서 간수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지금이 기회였다. 지우는 쇠창살 문으로 기어가 자물쇠의 구멍에 금속 조각을 찔러 넣었다. 구형 아날로그 자물쇠였다. 그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 내부의 핀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틱, 틱, 투둑.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핀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숨을 멈춘 채 마지막 핀을 밀어 올렸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지우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물쇠를 풀린 상태로 유지한 채 다시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기다렸다. 강민호의 비명이 이 정적을 깨뜨려 주기를, 이 견고한 감옥의 질서를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하기를. 정확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침묵을 찢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악 귀신이다. 피피가 흐른다. 강민호였다. 그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진 녹물은 달빛 아래서 검붉은 피처럼 보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이성을 잃고 철창문을 쾅쾅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감방 전체가 술렁거렸다. 자고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깨어나 욕설을 퍼부었고 분위기는 급격히 혼란스러워졌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2명의 간수가 곤봉을 빼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7번 방 조용히 안 해. 무슨 일이야? 간수가 소리치며 랜턴을 비췄다. 불빛은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강민호의 얼굴을 비췄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침대 밑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간수들의 시선이 모두 강민호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강민호를 제압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간수들이 열어놓은 문과 그들의 등 뒤로 생긴 그림자를 보았다. 교도소의 완벽했던 보안 아키텍처가 인간의 감정과 우발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강민호는 간수들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저주야, 저주라고 날 여기서 내보내줘. 간수들은 그를 떼어내며 진압봉을 휘둘렀다. 이 미친 새끼가 약을 했나.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란은 더욱 커졌다. 지우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간수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와 무정이, 그리고 그들의 동선을 눈으로 쫓으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10원 방 주변의 경비가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중앙 통제실과 다른 구역의 경비는 일시적으로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간수 중 한 명이 무정이를 들고 지원 요청을 했다. 여기는 시동 2층, 수감자 발작 발생,
지원 바란다. 의료진도 호출해. 이것이 지우가 기다리던 신호였다. 의료진이 온다는 것은 외부 구역과 내부 구역을 연결하는 차단문이 열린다는 뜻이었다. 강민호가 간수들에게 끌려 나가는 동안 지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섀도우 복싱을 하듯 머릿속으로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환기구 입구는 1번 방 화장실 천장에 있었다. 간수들이 강민호를 끌고 나가고 다른 수감자들이 웅성거리는 지금 화장실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지우는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복대서 벌어지는 난동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우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병이 뚜껑 위에 올라갔다. 천장에 점검구 덮개가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훔쳐두었던 십자 드라이버 대용의 뾰족한 쇠조각을 꺼냈다. 나사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이미 그가 며칠에 걸쳐 조금씩 풀어두었던 상태였다. 나사를 풀어내고 점검구 덮개를 들어 올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곳은 건물 전체를 연결하는 핏줄, 환기 통로였다. 지우는 양팔을 뻗어 입구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앙상한 몸은 좁은 통로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점검구 덮개를 다시 닫아 흔적을 지웠다. 이제 그는 감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라졌다. 환기 통로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포복 자세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무릎과 팔꿈치가 거친 바닥에 쓸려 따가웠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중앙통제실 바로 위였다. 그곳에서 그는 민호를 이용한 두 번째 작전을 지휘하고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열쇠를 손에 넣을 것이다. 지우는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수의 뱃속을 기어다니는 느낌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24시간의 카운트다운 중 이제 14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이 밤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환기구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비좁고 열악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랜 세월 쌓인 기름때와 쥐의 배설물들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한지우는 팔꿈치와 무릎으로 포복하며 조금씩 전진했다. 날카로운 나사목과 거친 함석판 이음새가 옷을 찢고 살갗을 긁어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그의 머릿속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시동 복도를 지나 본관 중앙통제실 바로 위를 지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호의 비명소리는 이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있었다. 지우는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었다. 공포는 인간을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강민호는 지금 지우가 설계한 공포의 시나리오 속에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이자 철저히 이용당하는 꼭두각시였다. 지우는 이 연극의 연출가로서 클라이맥스를 확인해야 했다.
지우는 목표 지점인 보안과장 사무실 위에 환기구 덮개에 도착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격자문의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사무실 안은 대낮처럼 밝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안과장과 2명의 교도관이 의자에 묶인 강민호를 신문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붉은 물이 나왔어요, 귀신이. 귀신이 날 죽일 거라고 했다고요. 보안과장 최 씨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강민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수감자들이 흔히 부리는 꾀병이나 난동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진정제 가져와. 입 다물게 하고 독방에 쳐넣어. 최 과장의 명령에 교도관 하나가 움직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우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진정제 투여가 아니었다. 그는 최 과장이 직접 움직여야 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쇠굿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각도를 계산했다. 환기구 덮개 틈 사이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그것은 책상 모서리를 맞고 튕겨나가 강민호의 시야에 들어갈 것이었다. 중력과 탄성,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도박이었다. 지우는 손가락을 놓았다. 탁, 쇠구슬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강민호가 그 소리에 반응했다. 쇠구슬은 바닥을 구르며 강민호의 발치에서 멈췄다. 그 순간 지우는 환기구 틈새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환기 통로의 울림을 이용해 목소리를 변조하고 증폭시키는 기술이었다. 민호야, 도망쳐. 그 목소리는 마치 천장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강민호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으악, 왔다. 그놈이 왔어. 강민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묶여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날려 옆에 있던 교도관을 들이받았다. 방심하고 있던 교도관이 나가떨어지며 책상 위에 서류들이 쏟아졌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미친 새끼가 잡아, 당장 잡아. 최 과장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강민호는 짐승처럼 날뛰며 책상을 엎으려 했다. 덩치 큰 교도관 2명이 달라붙었지만 공포에 질려 아드레날린이 폭발한 그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다. 최 과장은 급히 벽면에 있는 무기고 캐비닛으로 달려갔다. 테이저건이 필요했다. 지우의 눈이 매처럼 빛났다. 바로 저 순간이었다. 최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의 전자도어록 버튼을 눌렀다. 지우는 위에서 그 손놀림을 놓치지 않았다. 검지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 버튼이 눌리는 순서, 그리고 삐빅 하는 소리에 리듬, 481 코스, 그리고 엔터, 4자리 비밀번호와 특수키의 조합이었다. 지우의 뇌는 그 숫자를 사진 찍듯이 저장했다. 캐비닛이 열리고 최 과장은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다. 엎드려 안 엎드리면 쏜다. 최 과장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민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우고 있었다. 탕, 테이저건의 정극이 발사되는 소리가 났고
강민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지직거리는 전기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도 잦아들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 최 과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강민호를 발로 툭툭 찼다. 이 골치 아픈 놈, 당장 의무실로 옮겨. 그리고 13구역 이감 명단에 이놈도 추가해. 교도관들이 축 늘어진 강민호를 질질 끌고 사무실을 나갔다. 최 과장도 땀을 닦으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혼란 속에서 무기고 캐비닛 문을 꽉 닫지 않은 것이다. 지우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고정하던 나사를 완전히 풀어내고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무실 바닥으로 착지했다. 고양이처럼 가볍고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곧장 열려있는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테이저건 외에도 수갑, 3단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다. 맨 윗칸,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담긴 보안 마스터 키 카드. 지우는 마스터 키를 꺼냈다. 손에 닿는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이것만 있으면 교도소 내의 거의 모든 전자도어록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카드를 꺼내 케이스 안에 넣었다. 식당에서 훔친 낡은 전화카드를 검게 칠하고 바코드를 그려 넣은 조잡한 가짜였지만 어두운 캐비닛 안에서 언뜻 보기에는 구별하기 힘들었다. 내일 아침 점검 때까지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캐비닛 문을 닫고 아까 외워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갔다. 44815. 띠르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작동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완벽한 범죄의 조건이었다. 지우는 책상을 짚고 뛰어올라 다시 환기구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올렸다. 환기구 덮개를 다시 덮고 나사를 조이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과장이 돌아오고 있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최 과장은 사무실로 들어와 엎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고는 짜증스러운 듯 책상에 앉았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머리 위 천장 속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소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다시 어둠 속의 통로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의 마스터키가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강민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훌륭한 연기자였고 덕분에 지우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시간. 다음 단계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 확보였다. 박동철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지하 서버실이었다. 그곳은 교도소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뇌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서버실로 가는 길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곳에는 센서와 레이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우는 기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서버실의 도면을 떠올리며 새로운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수학이 아니라 해킹이었다. 지우의 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의 탈을 쓴 사냥꾼이었다. 이제 박동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피로 얼룩진 장부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안경이 번뜩였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한지우는 다시 어둠 속을 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가 달랐다. 중앙 통제실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동철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켜야 했다. 지우는 건물의 신경망인 전선 다발을 따라 수감동 구역으로 이동했다.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사무구역의 차가운 에어컨 냄새가 사라지고 땀과 곰팡이 그리고 억눌린 테스토스테론이 뒤섞인 비릿한 악취가 풍겨왔다. 제9 특별교도소에는 2개의 거대 파벌이 존재했다. 구간을 장악하고 있는 독사파와 신관을 점령한 망치파. 이들은 교도관들의 묵인해 암시장과 도박판을 운영하며 위태로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동철은 이 두 세력을 적절히 경쟁시키며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이 팽팽한 긴장의 끈을 아주 살짝, 하지만 결정적인 곳에서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지우는 세탁실 천장 환기구 덮개를 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야간이라 텅 빈 세탁실은 거대한 세탁기들의 그림자 때문에 마치 괴물들의 무덤처럼 보였다. 이곳은 두 파벌이 물건을 교환하거나 비밀 회합을 갖는 중립지대였다. 지우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가벼웠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독사파가 관리하는 세번 세탁기 뒤쪽 배전반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비닐에 쌓인 담배 보루와 현금이 숨겨져 있었다. 교도소 내에서 담배는 현금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였다. 지우는 그것들을 몽땅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꺼냈다. 칫솔대를 갈아 만든 날카로운 칼. 바로 망치파의 상징인 붉은색 테이프가 감긴 사제 무기였다. 지우는 훔쳐낸 독사파의 물건들을 망치파의 구역인 건조기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망치파의 사물함, 방금 훔친 마스터키로 손쉽게 열었다. 안에 독사파의 물건들을 보란듯이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사파의 빈 배전반 안에 붉은색 사제 칼을 꽂아두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우리가 너희 물건을 가져갔고 다음은 너희 목이다. 라는 침묵의 메시지였다. 작업은 3분 만에 끝났다. 지우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환기구로 몸을 숨겼다. 이제 날이 밝으면 사라진 물건을 확인한 독사파는 분노할 것이고 꽂혀있는 붉은 칼을 보며 범인을 확신할 것이다.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을 것이다. 그들이 충돌하는 순간 교도소의 모든 보안 인력은 폭동 진압에 투입될 것이고 박동철의 눈과 귀는 마비될 것이다. 그것이 지우가 노리는 대혼란이었다. 같은 시각 소장실. 박동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CCTV 모니터들이 가득 찬 벽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의 교도소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당직 교도관들의 모습만이 가끔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간수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 밤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상황실, 특이사항 있나? 박동철이 인터폰을 눌러 물었다. 없습니다. 부장님, 전 구역 이상무 4909번 수감자 한지우도 취침 중인 것 확인했습니다. 당직 사관의 목소리는 졸음에 겨워 있었다. 박동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강민호의 발작 소동은 보고받았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이감이 예정된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영 찜찜했다.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중얼거렸다. 쥐새끼들이 뭘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훑었지만 지우가 지나간 환기구 내부나 사각지대는 그 어디에도 비치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험난한 환기 통로를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감방인 3색 5호실 천장 위로 돌아왔다.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훨씬 힘들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톱은 깨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점검구 덮개를 열고 감방 화장실로 내려왔다. 시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창밖에 푸르스름한 기운을 보니 새벽 4시가 가까워진 듯했다. 그는 재빨리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병이 물을 내려 소음을 냈다. 자다 깬 척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나와 침대 위로 올라갔다.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베개를 치우고 자리에 눕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사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들이 복도를 채웠다. 기상 점호 준비. 지우는 부스스한 척 일어나 안경을 썼다. 다른 수감자들은 밤새 강민호의 소동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 세탁실 쪽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 이 망치파 개새끼들아. 우리 물건에 손을 대. 독사파의 행동대장이 붉은 테이프가 감긴 칼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반대편에서 영문을 모르는 망치파 조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다가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순식간에 복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지만 이미 불붙은 도화선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다가섰다. 말 한마디면 바로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었다. 지우는 점호 대형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겁에 질린 모범수의 얼굴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동철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곤봉을 손에 쥐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두 패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침부터 다들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1샘구역으로 가고 싶은 놈 있으면 앞으로 나와. 그의 호통에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지만 수감자들의 눈빛에
서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두고 보자는 눈빛을 보내며 물러섰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박동철은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눌렀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심과 배신감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폭발하는 법이다. 식사 시간 혹은 작업 시간, 언제 어디서든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이 교도소는 통제 불능의 전장으로 변할 것이다. 박동철의 시선이 점호 대열에 서 있는 지우에게 머물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지우 앞에 섰다. 잘 잤나? 사범 9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겠지. 박동철은 지우의 턱을 곤봉 끝으로 들어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지우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래, 떠나기 전에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내 놈 친구 강민호 꼴 나지 말고. 박동철은 만족스러운 듯 뒤돌아섰다. 그는 지우의 주머니 속에 자신의 사무실 마스터 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지휘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나약한 소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멀어져 갔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네, 부장님, 아주 화려한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시간, 이감 차량이 도착하기 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확인하러 갈 시간이었다. 오전 7시 10분. 이감까지 남은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창백했고 교도소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팽팽했다. 한지우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자신의 낡은 운동화 끈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겉보기와 달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왼쪽 운동화 밑창 안쪽, 정교하게 파낸 홈 속에 어젯밤 훔쳐낸 마스터 키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티켓이자 들키는 즉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시한폭탄이었다. 그때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급박한 소리였다. 최 과장이 이끄는 4명의 기동 타격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표정은 살벌했고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박동철의 불안감이 결국 극에 달해 이감 직전 마지막 정밀 수색을 지시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우의 시나리오에 없던 예기치 못한 변수였다. 사롬 9번 일어나 벽 보고 서. 최 과장이 고함을 질렀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벽을 향해 섰다. 교도관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침구를 뒤집고 책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매트리스가 찢어지고 베개솜이 허공에 날렸다. 그들은 단순히 금지 물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바지 내려. 초의 과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내렸다. 굴욕적인 알몸 수색이 이어졌다. 다행히 마스터 키는 신발 속에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초의 과장의 시선이 지우의 발로 향했다. 신발도 벗어 양말까지 싹 다. 지우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는 순간 무게의 차이나 밑창의 미세한 흔적을 들킬 확률은 50% 이상이었다. 특히 최 과장처럼 의심 많은 베테랑에게는 더욱 그랬다. 머릿속의 계산기가 붉은색 경고등을 켰다. 이대로 순순히 신발을 벗으면 게임 오버다. 판을 엎어야 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지우는 신발끈을 푸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최 과장의 귀에는 똑똑히 들릴 만큼 명확하게 중얼거렸다. 역시 냄새가 나는군. 박 부장님이 왜 당신을 개라고 부르는지 알겠어. 그것은 도박이었다.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한 배팅. 최 과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뭐라 짓거렸어. 지우는 고개를 들고 겁에 질린 연기를 집어치운 채 차가운 눈빛으로 최 과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평소의 멍청한 한지우가 아니었다. 경멸과 조소가 담긴 우월한 자의 눈빛이었다. 뇌물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구역으로 가는 마당에 제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이 건방진 새끼가 초의 과장에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신발 검사는 까맣게 잊은 채 진압봉을 들어 올렸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지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하지만 지우는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 그것이 최 과장을 더 자극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최 과장은 미친 듯이 지우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복부, 등, 허벅지,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다. 지우는 바닥에 웅크리고 급소를 보호하며 고통을 받아들였다. 뼈가 울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안도했다. 최 과장의 분노가 신발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폭력은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지금 최 과장의 머릿속에는 이놈을 밟아놓겠다는 생각뿐. 정밀 수색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만 부장님 호출이다. 이감 시간 다 됐어. 뒤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시계를 보며 최 과장을 말렸다. 최 과장은 씩씩거리며 멈췄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지우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어차피 13구역 가면 며칠 못 버티고 죽을 테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신발이고 뭐고. 그냥 이송 대기실에 쳐넣어. 지우는 2명의 교도관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갔다. 깨진 안경은 챙길 수 없었지만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입계는 미세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성공했다. 늑골이 금이 간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는 여전히 그의 왼쪽 신발 속에 안전하게 들어 있었다. 그들은 지우를 본관 1층 구석에 있는 이송 대기실로 데려갔다. 쇠창살로 된 좁은 유치장이었다. 교도관들은 지우를 안에 던져 넣고 문을 잠갔다. 꼼짝 말고 있어. 차량 도착하면 바로 부를 테니까. 그들은 대기실 앞을 지키지 않고 식당 쪽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어오른 눈으로 벽시계를 확인했다. 9시 45분. 이감 차량 도착까지 15분. 그리고 아침 식사 시작 후 15분이 지났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식당에서는 지금쯤 독사파와 망치파의 신경전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갑자기 저 멀리 식당 방향에서 우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인간이 억눌린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동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곧이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에엥. 붉은 경광등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다.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코드레드 제울 식당 폭동 발생. 전 병력 식당으로 집결하라. 대기실 밖 복도를 지키던 경비 병력들이 우르르 식당 쪽으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본관 로비가 텅 비었다. 지우는 아픈 몸을 일으켰다.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그는 왼쪽 신발을 벗었다. 밑창을 뜯어내자 숨겨두었던 하얀색 플라스틱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박동철은 폭동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고 모든 시선은 식당으로 쏠려 있다. 지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유치장 문 앞으로 다가갔다. 전자 도어록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마스터키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다.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녹색 불이 켜졌다. 철문이 열렸다. 지우는 열린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붉은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식당 쪽이 아닌 반대편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지하 서버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15분. 이감 차량이 도착하고 박동철이 지우의 실종을 알아차리기까지 남은 시간. 하지만 폭동이 격화되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끝내볼까. 한지우는 깨진 안경 대신 날카로운 눈빛을 장착하고 폭풍의 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비상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리는 복도는 붉은색 비상등으로 인해 마치 현상하는 암실처럼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지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본관 로비를 가로질러 지하 계단으로 향했다. 위층 식당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비명, 그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 소음은 지우에게 완벽한 엄폐막이 되어주었다. 모든 병력이 위로 쏠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자는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최 과장의 구타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 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를 찔렀다. 왼쪽 눈은 부어올라 시야가 반쯤 차단되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고통은 그저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일 뿐이라는 자기 암시를 되뇌며 그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방화문을 밀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지우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때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버실 전력 확인해 폭동 때문에 전압이 불안정하다. 시설관리팀 직원들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즉시 몸을 웅크려 계단 밑 좁은 공간으로 숨어들었다. 직원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불빛이 지우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혼란스러운 그들은 어둠 속에 숨은 침입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직원들이 사라지자 지우는 다시 움직였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서버실이 있는 통제 구역이었다. 거대한 보일러와 배관들이 얽혀 있어 마치 거인의 내장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뜨거운 증기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지우는 미로 같은 배관 사이를 지나 서버실 입구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두꺼운 강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생체 인식 단말기가 푸른 빛을 내고 있었다. 훔친 마스터키 카드로 문을 열 수는 있었지만 출입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박동철이 나중에라도 로그를 확인하면 지우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우는 정문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버실은 열에 민감한 장비들을 식히기 위해 건물 내에서 가장 강력한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곳이었다. 즉, 대형 냉각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근처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천장 점검구를 열었다. 그리고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냉각 덕트는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갈 수 있을 만큼 좁았고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뜨거운 기계실에서 갑자기 차가운 덕트 안으로 들어오자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몸이 떨려왔다. 부어오른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포복으로 전진했다. 덕트 끝에 도달하자 격자문의 환풍구 너머로 서버실 내부가 보였다. 수십 개의 검은색 서버 렉들이 마치 묘비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수천 개의 LED 불빛들이 맹렬하게 깜빡이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쿨링 팬 소리가 거대한 벌떼 소리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제9 특별교도소의 뇌이자 박동철의 더러운 비밀이 잠들어 있는 심장부였다. 지우는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서 열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전해졌지만 무시했다. 그는 곧바로 메인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모니터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여기서 막혔겠지만 지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해킹 툴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백도어였다. 지난 6개월간 지우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교도소 내부 인트라넷의 구조를 파악해 왔었다. 그리고 박동철이 컴맹에 가까우며 모든 비밀번호를 자신의 군번이나 생일 같은 단순한 숫자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는 달랐다. 그것은 외부 업체가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관리자가 포스트잇에 비밀번호를 적어 모니터 밑에 붙여두었다가 보안 감사가 있을 때만 떼어낸다는 습관을 청소 시간에 관찰했었다. 지우는 모니터 받침대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다. 없었다. 깨끗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떼어버린 것인가? 아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게으름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는 키보드 밑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 작게 적힌 숫자가 보였다. 아드민 9.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접속 승인. 화면이 바뀌며 관리자 메뉴가 나타났다. 지우는 지체 없이 비공개 드라이브 폴더를 찾아 들어갔다. 수많은 폴더들 속에 특별 관리 대상, 후원금 내역, K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보였다. 박동철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후원금 내역, 수감자들을 불법 임상 실험이나 강제 노역에 팔아넘긴 계약서, 그리고 사고사로 위장된 살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는 품속에서 준비해둔 USB 메모리를 꺼내 포트에 꽂았다. 복사가 시작되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20%, 파일의 용량이 방대해 시간이 걸렸다. 지우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5분, 이미 이감 차량은 도착했을 것이고, 박동철은 지우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이다. 폭동이 진압되는 순간, 모든 병력은 지우를 찾기 위해 이 쥐구멍을 뒤질 것이다. 50%, 60%, 그때였다.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문에서 삑삑 하는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시설관리팀일까? 아니면 박동철일까? 지우는 황급히 모니터를 끄고 가장 가까운 서버 렉 뒤로 몸을 숨겼다. USB는 여전히 꽂혀 있는 상태였다. 심장 소리가 쿨링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2명, 아니 3명. 확실해, 여기서 접속 기록이 떴다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동철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네, 부장님. 누군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복사되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발각되었다. 박동철은 폭동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우가 도망친 것을 눈치채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본능적으로 이곳에 온 것일까? 박동철의 발소리가 점점 지우가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쥐새끼가 도간에 들었군. 나와라. 4검 9번. 숨바꼭질은 끝났다. 박동철이 곤봉으로 서버 렉을 탕탕 두드리며 위협했다. 지우는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USB 복사는 아직 85%.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하지만 나가지 않아도 죽는다. 24시간의 생존 카운트다운 중 가장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냥 죽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최후의 수를 계산했다. 박동철과의 거리는 3m. USB 복사 완료까지 15초. 그 15초를 벌기 위해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소녀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90%, 95%. USB의 상태 표시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박동철의 그림자가 서버 렉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웅크리고 있는 지우의 머리통이 보일 거리였다. 박동철의 거친 숨소리와 가죽 장갑이 곤봉을 꽉 쥐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지우는 손에 쥔 렌치의 차가운 감촉에 의지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적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돌릴 수 있는 미끼였다. 98%, 99%. 완료. 띵 하는 작은 완료음이 들리자마자 지우는 렌치를 반대편 서버 렉을 향해 전력으로 집어던졌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거기냐, 박동철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권총을 발사했다. 타탕, 총성이 좁은 서버실을 뒤흔들었고 튀어오른 탄피가 바닥을 굴렀다. 그 틈을 타 지우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 벽면에 설치된 붉은색 비상 버튼으로 돌진했다. 할로겐 가스 소화 장치. 화재 발생 시 산소를 차단하고 가스를 분출해 불을 끄는 장비였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버튼을 내리쳤다. 슝.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천장의 노즐에서 하얀 가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서버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백색의 안개로 뒤덮였다. 시야가 차단되자 박동철과 교도관들은 당황하여 기침을 해대며 허공에 헛손질을 했다. 콜록 뭐야. 앞이 안 보여 잡아 문 쪽을 막아. 박동철의 고함 소리가 가스 소음에 묻혔다. 지우는 숨을 참은 채 머릿속에 기억된 동선을 따라 바닥을 기었다. 그는 눈이 아닌 손끝의 감각으로 출구를 찾았다. 차가운 금속 문틀이 잡혔다. 그는 몸을 날려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재빨리 마스터키 카드를 리더기에 대고 잠금 명령을 입력했다. 철컥 육중한 강철문이 굳게 닫혔다.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박동철이라도 이 문을 여는 데는 최소한 5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우는 지하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 로비로 통하는 문을 열자 그곳은 이미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죽여 다 부셔버려. 식당에서 시작된 폭동은 이제 본관 전체로 번져 있었다. 독사파와 망치파의 패싸움은 간수들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매트리스가 불타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최루탄의 매운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성난 수감자들은 의자를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그동안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방패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우가 설계한 정화의 불꽃이었다. 이 혼란은 박동철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지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었다. 지우는 벽에 붙어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한 수감자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하고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의 목표는 2층에 있는 방송실이었다. 단순히 USB를 가지고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동철은 경찰과 검찰에도 끈이 닿아 있는 자였다. 증거를 들고 나가봤자 묵살당하거나 도중에 가로채질 위험이 컸다. 지우는 이 증거를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터뜨려야 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지우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강민호였다. 의무실에서 탈출한 듯 환자복을 입은 그는 붕대가 풀린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저 괴물을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방송실을 향해 달렸다. 2층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다. 방송실 앞을 지키던 교도관도 폭동 진압을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지우는 마스터 키로 방송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행히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는 즉시 문을 잠그고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방송 콘솔 앞에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송출 장비가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수신자는 대검찰청 특수부, 주요 언론사 10곳, 그리고 인권위원회였다. 파일 첨부 중. 제9특별교도소 비리 장부 및 살인교사 녹취록 집 업로드 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20%, 인터넷 속도가 느렸다. 교도소 보안망이 외부 트래픽을 제한하고 있는 탓이었다. 지우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두드렸다. 제발, 조금만 더 빨리. 그때 무정위에서 박동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사고문 9번이 방송실에 있다. 서버실에서 도망쳤어. 놈이 데이터를 유출하려 한다. 당장 방송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생포할 필요 없다. 발견 즉시 사살해. 박동철이 서버실을 탈출한 모양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특수기동대였다. 쾅쾅 방송실 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문 열어 안 열면 발포한다. 지우는 의자로 문을 꽉 눌러 막으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65%. 아직 부족했다. 문 밖에서는 되어록을 파괴하는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드릴 날이 뚫고 들어왔다. 지우는 콘솔 마이크에 전원을 켰다. 그리고 교도소 전체 방송 스위치를 올렸다. 이판사판이었다. 데이터 전송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그는 교도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스피커의 하울링 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난장판이던 1층 로비. 식당. 운동장의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스피커를 올려다 보았다. 제9특별교도소 수감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관 여러분.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송을 탔다. 저는 사검 9번 한지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거나 혹은 두려워했던 박동철 부장의 추악한 실체를 공개합니다. 지우는 USB에 담긴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박동철이 조직폭력배 두목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다. 어이, 김 사장. 이번에 들어온 애새끼들 중 튼튼한 놈 몇 명 골라놨어. 장기 적출용으로 딱이야. 139역으로 보내서 처리할 테니까 입금이나 제대로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방송을 들은 수감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의 동료가 이감된 뒤 사라진 이유가 사고사가 아니라 장기 매매였다는 사실. 그 충격은 순식간에
더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문 밖에서 문을 부수던 교도관들도 멈칫했다. 그들조차 몰랐던 사실이었다. 무슨 짓이야? 당장 문 부수라고 박동철이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교도관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다. 85%, 90%.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말했다. 증거는 지금 검찰과 언론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박동철, 당신의 왕국은 끝났어. 쾅, 마침내 방송실 문이 부서지고 박동철이 권총을 든 채 들이닥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죽어 이 개자식아. 박동철이 반가쇠를 당기려는 찰나 모니터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들었다. 탕 총성이 울렸고 모니터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지우는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총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자결하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세상으로 날아간 진실의 화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불꽃은 이미 타올랐고 그 누구도 끌 수 없었다. 죽어 박동철이 다시 한번 반가세를 당겼다. 탕, 총알이 지우의 머리 바로 옆벽에 박히며 시멘트 가루가 튀었다. 지우는 바닥을 구르며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셔츠를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부장님, 진정하십시오. 저게 진짜입니까? 장기 매매라니요. 뒤따라 들어온 기동타격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동철의 팔을 잡았다. 방송을 들은 교도관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도 수감자들을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살인과 장기 적출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거 앤나와 저 새끼가 조작한 거야. 요즘 AI 기술 몰라. 다 가짜라고. 박동철은 대장의 얼굴을 권총 손잡이로 내리찍었다. 어걱 소리를 내며 대장이 쓰러지자 다른 교도관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동철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폭군은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저 안경 쓴 꼬맹이를 찢어 죽이겠다는 사례만이 남았다. 그 틈을 타 지우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며 복도로 통하는 틈이 생겼다. 지우는 책상을 밟고 창틀을 넘어 복도로 뛰어내렸다. 유리 파편에 손바닥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끝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거기서 잡히면 껍질을 벗겨죽일 테다. 박동철이 방송실을 뛰쳐나와 지우의 뒤를 쫓았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지만 지우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사선을 피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것이 지우에게는 행운이었다. 지우는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갔다. 아래층은 폭동이 일어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기에 그곳으로 가면 박동철보다 먼저 성난 군중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옥상이었다. 외부의 시선이 가장 잘 닿는 곳. 그리고 경찰 헬기가 도착한다면 가장 먼저 보일 곳이었다. 헤억, 헉. 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깨의 상처 때문에 뛸 때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그가 가는 길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박동철은 그 핏자국을 보고 늑대처럼 따라왔다. 늙었지만 군인 출신인 그의 체력은 여전했고 분노가 그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고 있었다. 아층. 이곳은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 버려진 폐자재와 철골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이었다. 지우는 공사 가림막인 비닐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미로처럼 쌓인 시멘트 포대와 비계 파이프들이 보였다. 그는 이곳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박동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4층으로 들어왔다. 나와라. 한지우. 여기서 숨바꼭질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밖에는 경찰이 왔겠지. 하지만 그들이 올라오기 전에 널 죽이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그만이야. 폭동 주동자를 사살했다고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사장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지우는 철골 기둥 뒤에 숨어 박동철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박동철의 권총에는 실탄이 몇 발 남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한 발, 서버실에서 한 발, 방송실에서 두 발, 복도에서 한 발. 리볼버가 아니라 자동 권총이니 아직 10발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었다. 무모하게 덤벼서는 안 됐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볼트 하나를 집어 반대편 벽 쪽으로 던졌다. 탁. 박동철이 즉시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총을 겨눴다. 하지만 쏘지는 않았다. 그도 학습한 것이다. 또 그 수작이냐. 이번엔 안 쏘가. 박동철은 비웃으며 지우가 숨어있는 기둥 쪽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짚었다. 그의 감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발이 공사 잔해에 걸려 삐끗했다. 달그락 작은 소음이었지만 이 고요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다. 찾았다. 박동철이 기둥을 돌아 나오며 반가쇠를 당겼다. 탕탕. 총알이 지우의 발치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바닥을 굴러 피하며 비계 위로 기어 올라갔다. 도망칠 곳은 없어. 박동철이 비계를 발로 차며 위협 사격을 가했다. 지우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비계의 가장 높은 곳, 옥상으로 통하는 계구부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눈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동철을 자신이 원하는 무대, 가장 높은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지우가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잿빛 하늘 아래 교도소 마당에는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수많은 드론과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옥상 난간 끝에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곧이어 박동철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는 지우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경치가 좋군. 죽기 딱 좋은 날씨야. 박동철은 천천히 다가오며 총구를 지우의 이마에 겨눴다. 자, 유언이라도 남겨봐라. 네가 그토록 믿던 법이 널 구하러 오기엔 너무 먼 것 같지 않나. 지우는 난간을 등지고 섰다.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 묻은 죄수복을 흔들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똑바로 박동철을 응시했다. 아니, 당신은 틀렸어.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당신을 여기로 초대한 거지. 지우의 시선이 박동철의 뒤쪽 허공을 향했다. 박동철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경찰 헬기 한 대가 옥상 위로 솟아올랐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다. 헬기의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동철 무기를 버려라. 당신은 포위됐다. 지금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박동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헬기 밑에는 방송국의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붉은색 녹화 램프가 켜져 있었다. 지우가 방송실에서 보낸 이메일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언론은 특종을 놓치지 않았고 박동철이 지우를 겨누고 있는 살인 미수의 현장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박동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감옥행이지만 쏘면 그 즉시 사살될 상황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었다. 그는 투항하는 대신 끔찍한 선택을 하려는 듯 다시 지우를 향해 눈을 번뜩였다. 같이 죽자. 박동철이 반가쇠를 당기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지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하는 대신 박동철의 몸통을 향해 달려들었다. 24시간의 생존 게임. 그 마지막 승부를 결정지을 체크메이트였다. 지우가 박동철의 허리를 껴안고 밀어붙이는 순간 권총이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뒹굴었다. 체급과 완력에서 앞서는 박동철이 금세 지우를 제압하고 위로 올라탔다. 그는 지우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지시겼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박동철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었다. 그는 놓친 권총을 찾는 대신 두 손으로 지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죽어, 그냥 죽어버려. 컥. 지우의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기도가 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박동철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박동철의 팔을 긁고 때렸지만 폭주하는 거구를 떼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눈앞이 깜깜해지며 의식이 멀어지려 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경찰의 확성기 소리도 점점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변해갔다. 여기서 끝인가? 힘이 빠지며 손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던 찰나 지우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다. 아까 박동철이 쏘고 버린 옥상문 고정용 벽돌 조각이었다. 생존 본능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지우는 있는 힘을 다해 벽돌을 들어 박동철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찍었다. 피옥. 박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다. 목을 조르던 손이 풀렸다. 지우는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박동철은 독종이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너만큼은 반드시 데리고 간다. 박동철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이 옥상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달려들던 박동철의 오른쪽 어깨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경찰 저격수의 총탄이었다. 충격으로 박동철의 몸이 뒤로 튕겨 나갔고 손에 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진입해 옥상 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 스왓가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대원들이 옥상 바닥에 착지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동철을 에워쌌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엎드려 수십 개의 총구가 박동철을 겨눴다. 박동철은 피 흘리는 어깨를 감싸 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위되었다. 하늘에는 헬기, 땅에는 특공대,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범죄가 생중계되고 있는 카메라까지.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지만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동철이야. 이 교도소의 법이라고. 박동철 씨, 당신을 살인미수, 횡령, 불법 장기 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그 소리는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지우는 바닥에 누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박동철이 끌려가며 지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지우는 부은 눈을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작게 속삭였다. 체크메이트. 박동철이 끌려가고 구급대원들이 지우에게 달려왔다. 학생 괜찮아. 정신 차려. 구급대원이 지우의 동공을 확인하고 상처를 지혈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피로와 고통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들것에 실려 옥상을 내려오는 동안 지우는 엉망이 된 교도소를 보았다. 폭동은 진압되었고 수감자들은 모두 제압되어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예전의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은 끌려가는 박동철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공포의 제국이 무너졌음을 확인한 자들의 환희였다. 방송실에서 울려 퍼지던 지우의 폭로 방송은 멈췄지만 그 파장은 이미 교도소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고 성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비가 그친 하늘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오전 8시 10분. 본래라면 죽음의 일상구역으로 향하는 이감 차량에 탔어야 할 시간. 하지만 지금 한지우는
자유를 향한 구급차에 누워 있었다. 지우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가 멈췄다. 24시간 길고 길었던 생존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영원이 되었다. 끝났다. 지우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박동철은 잡혔지만 그 뒤를 봐주던 거대한 배후 세력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이 작은 소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싸우는 법을 배웠고 이기는 법을 증명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멀어지는 제9특별교도소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도로와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9특별교도소 게이트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우가 목숨을 걸고 유출한 블랙레저는 정재계를 강타한 핵폭탄이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동철과 연루된 국회의원, 기업인, 고위 경찰 간부들의 줄소환 소식이 보도되었다. 썩은 환부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지만 소년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도미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한지우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갈비뼈의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고 부어올랐던 얼굴도 제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어깨에 남은 총상 흉터는 그날 밤에 치열했던 생존 투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뒤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특수부의 강 검사였다. 그는 지우가 보낸 이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병력을 출동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지우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해도 될 정도로요. 강 검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네 재심 청구 결과가 나왔네. 무죄야. 박동철이 자네에게 뒤집어 쓰이웠던 모든 누명이 벗겨졌어.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서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남은 형기도 전면 사면되었네. 지우는 담담하게 봉투를 바라보았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2년의 시간,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6개월. 그 모든 것이 이제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박동철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우가 물었다. 무기징역이 구형될 걸세. 혐의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야. 살인교사, 뇌물수수, 아동학대. 그는 다시는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일사구역보다 더 지독한 곳에서 평생을 썩게 되겠지. 강 검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강민호 군 소식도 궁금한가? 강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더군. 자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 역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그가 그곳에서 자신만의 악몽을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병원 문을 나섰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병원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강 검사의 배려로 지우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병원 밖의 공기는 달랐다. 소독약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섞이지 않은 매연과 먼지가 섞인 서울의 공기였지만 지우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24시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짧고도 길었던 하루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겁 많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새로 맞춘 안경을 꺼냈었다.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어디로 갈까? 돌아갈 집은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다. 수많은 사람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우도 그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감옥들이 존재할 것이다. 제2, 제3의 박동철 같은 자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억압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도 반드시 틈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 용기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은 없다는 것을. 지우는 인파 속에 섞여 걸어가며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그리고 눈부신 자유의 새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없다. 그의 시간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의 한 명문 대학교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전공 서적을 읽고 있는 한 남학생이 있었다. 뿔테 안경에 단정한 차림새.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은 평범한 모범생처럼 보였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이 문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수학과 수석 입학하셨다고 들어서요.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한지우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문제를 쓱 훑어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다. 어렵지 않아요. 구조만 파악하면 답은 이미 그 안에 있거든요. 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헤치듯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